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안녕하세요. 하종강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이랜드 유통업체, 당시에는 홈에버였죠. 지금은 홈플러스라고 불리는 마트입니다. 그곳에 있는 노조가 이랜드 일반 노조인데 그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510일에 걸친 파업투쟁을 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카트입니다. 극영화라기보다 배우들이 출연한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졌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사실에 충실했습니다. 탈의실 벽에 붙어있는 "우리는 항상 을입니다" 라는 문구도 실제 한 마트에서의 캠페인 구호이고, 계단 아래 비좁은 공간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밥을 먹는 장면도 서울수제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직원도 마음대로 못 자르면 그게 회사야? 라는 관리자의 말도 제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시절 사용자들에게 쉽게 엿볼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지영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에서 리얼리티를 극화한 건 하나도 없다. 실제 존재하는 걸 영화적인 공간으로 옮겨왔을 뿐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했던 모습들입니다. 다만 영화에 담기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이 영화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겪었던 일들 중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식당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이 처음 가입 원서를 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가본 식당에서는 노동조합 처음 만들던 무렵에 다른 손님들로 가득 찬 넓은 식당 한쪽 귀퉁이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5-6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주눅든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작은 모임들이 여러 번 되풀이된 뒤에야 많은 노동자들이 모이는 일이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영화가 사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 다 담지 못한 소중한 사연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영화의 주인공 선희, 그 염정아 씨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 주인공이 자기들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랜드 투쟁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도 실제로 같은 내용의 호소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의 글 보니까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으로 일했던 황선영 씨는 "우린 버림받았어. 우린 국민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란 뜻이죠. 영화 속의 선희는 물론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선희는 선영 씨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관리자가 "반찬값 벌러 나온 아주머니들이라고 하자 선희가 "저 생활비 벌러 나오는 거거든요. 반찬값 아니고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앞에 소개한 여정민 기자의 글에 보면 실제로 이랜드 조합원도 동료들 가운데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거나 해서 여성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80만 원이 그 사람들에겐 유일한 생계비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카트에는 정말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투명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어색한 사이에서 조민 작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32번째 노동학개론은 우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용강의 노동가 꿈. 영화 카트를 본 어떤 사람은 그 영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여성 영화로 봤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트를 점거한 여성 노동자들이 한 지붕 아래에 살게 되면서 같이 장을 보고 같이 밥을 해서 빙 둘러앉아 먹고 아이를 함께 보살피고 처음엔 서로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개별 노동자였다가 점차 식구 또 하나의 가족 관계로 끈끈하게 이어져가는 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래전 한 여성 노동자 중심의 봉제 공장에서 발생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노동조합은 생리휴가 쟁취를 첫 번째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 조항이 규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휴가란 것을 있는 줄도 모르고 살던 70년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여성조합원들이 여러 차례 생리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막무가내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일당제 노동자의 하루가 무단결근 처리되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흔한 말로 3.1 일당이 날아가지요. 대책회의에서 노조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근거를 남겨야지. 서면으로 청구합시다. 내가 먼저 해보겠어요. 노조위원장이 생리휴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접 인사과에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시오. 이를테면 정말로 생리 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런 무식한 놈들. 그 말을 들은 노조위원장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앞이 하얗게 되더랍니다. 사람의 분노가 끝까지 치밀면 그렇게 앞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백색 분노라는 표현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인사과 사무실로 달려간 노조위원장은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진단서가 뭐가 필요해? 내가 여기서 벗으면 될 거 아니야? 노조위원장이 정말로 옷을 반쯤 벗었을 때 직원 몇 명이 급히 달려와 말렸습니다. 생리휴가는 그날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생리휴가라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지요. 일찍이 근로기준법에 제정된 생리휴가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제대로 흔한 말로 찾아먹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뒷얘기도 마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생리휴가가 실시되기 시작했고 생리휴가에 쉬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생리휴가 수당이라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급여병투를 받아보니까 남자 노동자들에게도 모두 생리휴가 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회사도 잘 몰랐던 거죠. 저녁 소모임에 참석한 여성 노동자들이 남자들을 놀렸습니다. 요즘은 남자도 생리하냐? 너희는 어떻게 생리하냐? 지금 같은 시대라면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에 걸렸을 법한 일입니다. 그 회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2달 동안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마다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렇게 눈물겹게 서려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진짜 뒷얘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여름에 파업 중인 골프장 노동조합에 교육을 하러 가서 경기 보조연들에게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어떻게 쟁취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함께 갔던 상급단체 여성 간부가 저에게 따졌습니다. 선배, 왜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제 입으로 끝까지 할 수는 참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후배의 입을 빌려 비로소 끝까지 얘기해 봅니다. 그날 피가 낭자한 승리대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동댕이 쳐졌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 조항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모든 조항마다 우리 선배들의 투쟁은 그렇게 눈물겹게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주 5일제 근무 도입을 핑계로 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엄청나게 후퇴시키자고 주장했고 지금은 결국 그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네, 그동안 꼬박꼬박 잡아보니 한 2번 빠졌습니다. 네, 그 정필원 작가가 저를 대신해서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근데 백내장 수술 요즘 굉장히 간단해요. 네, 시력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0.2에서 1.0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 눈이 더 안 좋아지셔서 네. 지금 이제 좋았던 눈이 안 좋았던 눈보다 이제 훨씬 좋아지셔가지고 네. 이제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는. 네. 그 양쪽 눈이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것도 꽤 불편하다고 그러던데요. 예, 좀 어질어질 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 어제 또 정필원 작가님 만났어요. 어제가 그 만화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에 가서 정필원 작가도 만나고 송곳의 최규석 작가님이 어제 상을 받으셨죠. 또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경석 작가가 표현하는 대로 또 받았다고. 어제도 또 받았다고. 그래서 감흥이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언제나 새롭다고. 불로소득은 언제나 새롭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10년째 상금이 그대로인 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또. 네, 그래도 한 500만 원쯤 된다고 그러죠. 네네. 어쨌든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송곳이 상을 타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인터넷 보니까 그 만화의 날 행사에 마감 작업에 밀려서 참석하지 못한 만화 노동자들도 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참석 못한 분도 계시고 최규석 작가님도 그 행사 끝나고 원래는 이제 뷔페가 있는데 거기 못 가고 바로 마감하러 또 가고 그래서 만화의 날 하루만큼은 진짜 다 만화가들이 원고를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정필원 작가가 주호민 작가 대신 출연했던 방송은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뭐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주호민 작가는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길래 제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라고 맞장구 쳤다가 금방 또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주호민 작가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분도 역시 저와 똑같은 굴욕을 당하셨더군요. 노동 쪽에 계신 분은 만화를 진짜 안 보시나 봐요. 그날 박성락 씨가 같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결국 그분도 주호민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게스트 명단에 이름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만화에 대한 이해가 노동계가 너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섬과 선물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륭 사건을 맡았다고 들었는데 기륭전자 이야기. 다음 주쯤에 가능하면 기륭전자 투쟁의 주인공들을 우리 게스트로 모셔볼까 이런 야무지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나서 인터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래서 겸사겸사 잘 성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뭐 영화 카트 이야기, 여성 노동제 이야기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카트는 시사회로 보신 거예요? 아직 개봉 안 했던데요?
제가 그 VIP 시사에 초대가 되는 영광을 누려서 갔습니다. 네. 그날 아까 우리가 노래 들었던 디오군, 네. 저는 나이 든 사람들은 디오란 이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디오 하면 이현도 아닙니까? 보통 이제 그 자막에도 디오라고 나오지 않고 디오가 알파벳에 디오고 엑소의 멤버죠, 디오군이. 그래서 도경수? 도경수라고 자막에는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도경수라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게 도경수가 뭐냐고 디오를 디오 팬들이 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H.O.T를 하시라고 부르거나 네. WS501을 SS501 이렇게 부르거나 네. 엑소를 EXO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무식한 처사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디오군도 봤고요. 네. 임정아 씨, 네네네. 그다음에 김강우 네. 다 봤고요. 그다음에 디오군 때문에 SM 기획 소속사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요. 슈퍼주니어의 그 연예인들도 제가 몇 명 봤는데 전 이름을 다 몰라서 네. 연예인은 밖에서 보면 연예인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고생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생리휴가 얘기하면서 네. 우리의 정부와 기업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엄청나게 후퇴시키자고 주장했고 결국 그 주장이 관철됐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생리휴가가 본래 유급 휴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급으로 바뀐 거죠. 지금 무급이에요? 네. 유급 휴가에서 무급 휴가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리휴가일에 집에서 쉬면 임금이 지불됐는데 네. 이제는 집에서 쉴 수는 있는데 결국과 마찬가지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사용자 측에서는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없애자 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노동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성 노동자의 관광을 위해서 생리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네. 주장을 했다가 결국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절충안을 찾게 된 거죠. 생리휴가는 유지하되 무급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임금이 낮은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쉬면은 굉장히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러면 임금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출근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사실 거의 출근하게 되는 거죠. 정부와 기업도 그걸 노린 거고요. 생리휴가가 유급 휴일일 때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유급 휴일 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물론 유급 휴일과 유급 휴가가 서로 달라서 유급 휴일에는 휴일 근무수당이 있지만 유급 휴가에는 따로 휴가 근무수당이 없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럼 생리휴가일에 근무를 하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날의 임금을 우선 받잖아요. 일했으니까 그날 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휴가일에 근무하면은 0.5배, 50%가 가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리휴가가 6일 경우에는 그날 일하면 2.5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지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생리휴가는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여성 노동자가 회사에 통보하면 되거든요. 날짜를 정해서 내가 며칠 생리휴가를 쉬겠다. 생리휴가는 그 여성 노동자가 신청한 바로 그날에만 회사가 주게 돼 있고요. 회사나 사업주가 그 생리휴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임의로 다른 날짜를 지정하거나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리자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생리 기간이 이렇게 며칠 지속되니까 여성 노동자가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하루를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개 이제 휴일 앞뒤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서 신청한다는 거죠. 그게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얄밉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생리휴가를 이렇게 주중에 할 수도 있는데 항상 휴일에 맞춰서 앞뒤에 붙여서 신청하냐. 진짜 생리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겠으나 그런 것을 이유로 여성의 생리휴가를 규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라도 붙일 것 같은데. 임신한 여성은 이제 생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네. 옥신각신 하다가 사실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넣고 한국 여성계와 노동계와 법조계와 기업들 간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이 확실할 경우에는 생육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게 최종적인 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생리휴가 수당을 반납하는 일도 벌어졌다는. 네, 그게 이제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받았던 상담 중에 하나인데 이 병원엔 생리휴가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사업장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네네. 직원들은 그런 휴가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몇 년 동안 일했는데 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노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생리휴가라는 것이 있구나 알게 됐고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네. 생리휴가 제도가 실시가 된 겁니다. 네네. 여직원 중에 한 명이 출산을 했더니 이 병원은 노사 간의 팽팽한 긴장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는데 네. 여직원 한 명이 출산을 했더니 병원에서 다음 달 지급하는 임금에서 열흘치 통상임금을 공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측의 주장은 생육아는 실제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에게만 실시되는 것인데 출산한 거 보니까 과거 10개월 동안 임신기간에 생리가 없었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생리휴가 수당에 해당하는 열흘치 임금을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해버린 거죠. 진짜 야박하네요. 네. 아니 근데 병원의 그런 조치가 법적으로는 합당한 건가요? 물론 그 생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이긴 한데 네. 이미 지급한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 일단 지급했으면 네. 임금은 그 전차금 상세 반대 조항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네. 다른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공제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이미 회사가 실수로 잘못 지급해서 노동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도 네. 이제 부당이득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회사가 지급했으면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임의로 다시 돌려주거나 네. 아니면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래야지 네. 회사가 받을 돈이 있다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그걸 자동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다음 달 임금에서 말도 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네. 열흘치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물론 이건 잘못한 거죠. 네. 그러면 임산부는 그렇다 치고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생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예.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네. 폐경기가 된 여성에게도 생리 현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지급되지 않는다. 네. 최종적으로 법원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여성이 폐경기를 지나서 생리하지 않는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다. 또 이렇게 봅니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회사가 그걸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입증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폐경에 따른 해당 여성의 생리 의무를 사업주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회사에 알리면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정년퇴직할 때까지 생리휴가 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회사에 따라서는 일정 연령을 정해서 그 이상 연령의 여성 노동자에게는 생리휴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물론 임의로 가지고 있긴 한데 네네. 어떤 여성이 실제로 자기가 그 연령이 지났지만 생리 현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회사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네. 그동안 지급하던 것을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병원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게 병원이 이제 생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에게 우리가 10개월 동안 생리휴상을 잘못 지급했다. 네. 이렇게 해석한 건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월급에서 빼는 건 잘못됐다. 네, 그렇죠. 그건 법으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이고요. 네, 네. 임금은 그만큼 노동자에게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아주 철저히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액을 당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네. 이게 임금 지불의 4대 원칙인데요. 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나누어서 할부로 줄 수 없고요. 네, 네. 그다음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신 줄 수도 없고요. 네.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당사자에게 직접 줘야지 누구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네. 있는 기준입니다. 아까 노동과 꿈에서 그 남성 노동자들에게까지 생리휴가 수당이 지급됐다고 네, 그랬는데 그렇죠. 그건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건 좀 이제 재미있는 일인데요. 네. 그 회사도 몰랐던 거죠. 이게 뭔지 잘. 아, 뭔지 모르고 그냥. 네. 야, 이거 생리휴가 수당을 줘야 한데 이렇게만 알고 무조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성 노동자들에게 다 그게 지불된 겁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물론 회사가 2달 그렇게 지불한 다음에 자신들의 실수를 알았죠. 네.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것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원래는 그 야간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회사가 그동안 뭐 70%를 지급해 왔다.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법의 50%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50%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법을 지킨다는 것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고 네. 노동자가 동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에 대해 동의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동의하거나 본인이 그렇게 동의하거나 네. 그런 경우에만 법을 지킨다는 것을 이유로 이 기존의 노동요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또 있어서 네. 노동자분이 일단 처음에는 회사에 이 조항이 있지 않냐. 네. 당신들이 지불하던 것을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법에 보니까 당신들의 해당이 안 되더라. 이러고 중단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이게 앞뒤를 다 판단해 보니까 받지 않는 게 옳겠다 싶어서 2달 지급하고 그 다음엔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생리휴가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잠깐 빼먹은 얘기가 예. 있는데요. 그 10달 동안 지급됐던 생리휴가 수당을 회사가 다음 달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뿐이 아니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회사에 노동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네. 그것이 명백히 노동자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해도 그 손해 금액만큼을 회사가 임금에서 자동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 노동자에게 뭐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네네. 월급에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회사가 지불한 네. 임금에서 그걸 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무조건 아까 전에 그 4대 원칙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당사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예. 네네. 통화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자기압수표도 괜찮습니다. 네네. 자기압수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화라고 표기하더라고요. 네. 법에는. 네네. 그러니까 전액을 네. 통화로 당사자에게 직접 정해진 날짜에.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1일 날 주고 다음 달 5일에 주고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도 없고. 네네. 노동자가 생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임금 지불의 4대 원칙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시들에게도 그렇게 주고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우리 지지난주 나왔던 정필원 작가가 그 송곳 최규석 작가의 그 작품의 시다 아트 디렉터라고 네. 우린 표현했더니 전문 용어로 이제 시다 어시스트라고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 기회에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뭐 대단한 비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뭐 그렇지는 않고 그냥 나와서 재밌게 방송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카트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그 영화 반응은 어땠어요? 시사회 반응?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네, 제 앞뒤 옆에서도 많이 울었는데 네. 이제 극장의 전관을 다 이 영화 카트 시사회로 대관했더라고요. 예. 모든 관에서 시사회가 있었는데 네네. 저는 저명 인사들이 배당받은 관에 운 나쁘게 배정이 됐어요. 왜? 하더니 운동권 대선배들, 백기환 선생부터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쫙 앉아 있는 것이어서 좀 불편했고요. 네. 제 옆자리에 이제 그 누구죠? 서울시 교육감 했던 광노현 교수가 제 옆자리에
좀 늦게 오셔가지고 막 자리 찾던 데 보니까 내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제 옆에서 왔다 갔다 해서 설마 여기는 아니지? 그랬더니 이제 제 옆자리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얘기 저 얘기 했고요. 네네. 연예인들만 배정받은 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배정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바꿔줄래나 그러다가 네. 거기에선 좀 아마 연예인들이 GV를 오래 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있었던 곳엔 전원이 다 오긴 했는데 네. 인사는 만 짧게 하고 네. 나갔습니다. 그래도 뭐 연예인들 가까이서 본다는 게 대단한 혜택이었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인기 있는 아이돌 엑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이 출연을 해서 그 시사의 날도 그 디오도 올 뿐 아니라 그 연예인도 그날 시사회가 잡혀 있으니까 네. 저도 처음 보는 그 SMBX 소속의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처음 본 건데 네네.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극장 입구에 막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막 모여 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그 젊은 아이돌들을 스타들을 보느라고 많이 네. 몰려왔고 이번 기회에 그런 젊은이들이 노동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디오 씨는 거기에서 뭐 알바로 나오는 건가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염정아 씨인데요. 염정아 씨 아들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랜드 투쟁을 직접 보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디오를 보면서 자꾸 누가 생각났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실제 영화와 정말 흡사하도록 닮았고요. 네네. 그 감독이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라는 공간으로 옮겨놓은 것이지 네. 허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네. 실제 이랜드 조합원 자녀들 중에 보면 그 정도 연령의 자녀들이 있었고 엄마에게 그 비슷한 이야기한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교육 자료에서 엄마에게 우리가 힘 있는 사람과 싸워서는 절대 이기지 못하니까 엄마 그만 싸우라 이렇게 하는 말 듣고 엄마가 펑펑 울었다. 네. 자료면 있었는데 네. 좀 전에 막 급하게 찾아보니까 어느 구석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이제 용기 내라고 편지를 쓴 자녀들도 있었고. 네네. 실제 이랜드 500일 넘게 파업했던 조합원들의 자녀들 중에 등장인물과 비슷한 일을 했던 자녀들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이 났을 겁니다. 네. 극 중에서 아까 염정아 씨가 그 오프닝에서 카트 얘기하실 때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네. 여기서 이제 투명인간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네. 그 켄 로치 감독의 빵과 장미에도 보면 투명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빌딩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엘리베이터나 복도를 닦고 있을 때 네. 그 빌딩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의 직원들, 특히 고위직 임원들은 네. 이 청소한 노동자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우린 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영화 카트의 투명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운동 조직입니다. 그 운동 조직을 투명인간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 그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아주 순수하게 자생적인 노력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네. 자생적인 노력으로 파업이 진행된 것처럼 나와요. 네네. 그건 제가 영화의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전문가들이 영화 만들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곡선이 극적이고 더 영화에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겠죠. 예. 근데 실제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나 그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들이 없었다면 그 이랜드 투쟁은 500일 넘게 지속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처음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조차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영화에는 이제 그런 인물들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뭐 활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군요. 네. 그 사실과 똑같을수록 뭐 훌륭한 영화도 아니고 네. 영화를 만드는 일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어서 제가 뭐 감히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고 나무라거나 그 영화에 대해 섭섭함을 느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니까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네. 같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상영 시간 안에 2년여 동안의 투쟁을 잘 담은 정말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얘기를 상업 영화로 만들었다는 기획 자체가 참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영화 속에서 그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역할은 이제 투명인가처럼 철저히 감춰져 있었는데 네.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큰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이것이 노동자 가입원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할 때 가입원서 한 장이 저 식당 저 노동자 손에 가기까지 네. 그 앞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노력을 몇 개월 동안 겪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선뜻 머리에 스쳤습니다. 네, 네. 다행히 이제 우리가 그 노동조합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사연들 중에 일부나마 그 들여다볼 수 있는 웹툰이 바로 최규석 작가의 송곳인 거죠. 네. 그 최규석 작가의 송곳은 보면 그 카트라는 영화가 사실 최규석 작가의 송곳과 거의 같은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에서는 노동조합 만들기까지 거의 뭐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네. 그게 축약돼서 보여주지만 송곳 웹툰에서는 몇 해에 걸쳐서 노동조합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려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다행히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웹툰 송곳과 영화 카트와 다큐멘터리 외박 요 세 개를 네. 마치 3종 세트? 네, 3종 세트로 네. 보면 참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민주노총 역할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 곳곳에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묘사되어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문 씨 생각에는. 글쎄요, 관객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불편 정도가 아니라 좀 반감을 느끼는 관객들도 예, 적지 않게 있을 것 겁니다. 같아요. 예.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우리 노동운동 현실인 거죠. 네. 그 세월호 희생자 유민희 아버지 김영호 씨가 46일 단식을 했을 때에도 그 김영호 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골수 노조원이 노조를 배후에 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로 단식을 한다고 비난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건 이제 보수 언론들이 사용한 표현인데요. 네네. 중요한 단어만 제대로 잘 골랐네요. 그러니까 그 표현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골수 노조원이 노조를 배후에 두고 정치적 의도로 단식을 한다. 네, 저도 정략적 단식이다 이런 표현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먹힌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그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을지라도 네. 순수한 유족이 아닐지도 몰라. 뭐 이 정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게 슬픈 우리 현실인데 뭐 현실 중에도 노동 현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10명의 직장인, 10명의 노동자 중에 1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사회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니까 그 노동자 활동이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0%를 초과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물론 북유럽은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막 60%, 80% 막 이렇거든요. 네네. 그것만도 놀라운 수치긴 한데 다른 나라들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직률 통계가 전체 직장인 중에 노조에 가입해 있는 직장인 요 비율이거든요. 네네. 만약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실직자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는 네. 전체 직장인 수보다 노조 가입한 조합원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스웨덴에는 통계 지표에 따라서 노조 가입률이 100%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나라라면 이제 노동자이면서 조합비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채 혜택을 받는 비노조원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비난의 대상이 됐을 거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는 회사의 노동조합이 1000명이 있는 회사에 100명이 가입해 있다. 네. 그 100명이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해서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나머지 900명이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법 규정이. 네. 다른 나라는 산별 노조잖아요. 네. 우린 기업별 노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는 한 회사의 노동조합원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지만 산별 노조인 경우에는 네. 그 산별 노조가 사용자 단체와 맺은 단체협약이 그 업종 모든 노동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네. 아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도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좀 고마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싸움으로 그 노력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500일 넘게 파업했던 이랜드 노동자 중에 한 명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가방을 도둑 맞아서 여권, 지갑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서 그 파리 시내 공원에 그냥 벤치에 넉넉히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그 파리 청년이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네. 웬 동양인 하나가 그냥 넉넉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짧은 영어로 소통을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가방을 도둑 맞았다. 네. 여권 지갑 다 분실해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청년이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며칠은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만리에서 낯선 사람 따라갔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하냐. 네. 당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 안 따라갔다는 거죠. 네. 나중에 그 사람이 갔다가 이제 10여 분 뒤에 경찰과 같이 왔는데 경찰이 이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따라가시오. 네. 그러길래 이 사람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노동자 간부입니다. 프랑스 사회의 노동자 간부는 지도자입니다.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십시오. 따라가 보니까 방에 딱 가보니까 이제 메이데이 노동자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더라. 네네. 근데 프랑스가 유럽 나라 중에서는 참 특이하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꼴찌에서 둘찌거든요. 네. 그 꼴찌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뜻밖에도. 그럼 10%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8%, 네. 9% 네. 정도인데. 근데 프랑스 사회에는 고소수의 조합원들이 맺은 단체계약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표성을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서 그 10%가 채 안 되는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정하면 비조합원은 물론이고 노조가 없는 회사가 같이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럼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공, 네. 버스, 네. 택시, 선박 모든 교통수단이 거의 동시에 파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업 참가 인원이 뉴스를 보면 150만 명, 막 250만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노동조합의 지도력, 이걸 헤게모니라고 그러는데 네. 이걸 온 국민이 다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네. 굳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네. 노동조합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높은 게 좋고 네. 너무 낮다. 그래서 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프랑스는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시 카트 얘기로 돌아오면 그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그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래도 510일 만에 잘 끝난 거죠? 잘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영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그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실제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은 510일 만에 타결은 돼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걸림돌이 뭐였냐 하면 한 2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끝까지 남았어요. 네. 회사가 그중에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12명의 복직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거 가지고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그 12명의 조합원들이 그럼 우리가 포기하겠다, 복직을. 네. 당신들 복직하시오. 네. 이렇게 조합원들을 설득했지만 조합원들이 500일 넘게 500일 동안을 싸웠는데 우리만 어떻게 복직하냐. 네. 다 같이 손잡고 같이 복직하자. 이러면서 그 12명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2명이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당신들이라도 복직하시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결국 12명은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조합원들이 다 복직하고 네. 다른 고용보장을 받는 내용의 합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바지로 2008년 11월 13일입니다. 네. 그 2008년 11월 13일에 이랜드 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는데 영화 카트 개봉일도 마침 또 11월 13일이에요. 오, 예.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날짜를. 예. 근데 11월 13일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없나요? 제가 결혼기념일이 그래요? 11월 13일이고. 그렇구나. 네.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다음 주인데 큰일 났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 추모일 이제 11월 13일.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전태일 그 열사 뉴스가 매해 나와요. 제 결혼 기념일에.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잊을 수가 없는. 네,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네. 그 11월 13일이라는 날짜가 그 이랜드 노동자들이 510일 만에 파업을 끝내고 노사 합의를 한 날. 네. 영화 카트 개봉일. 네. 전태일 열사 추모일.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신과 함께 이 저자인 조빈 작가의 결혼 기념일. 요 네 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건 굳이 뭐. 이거 새로운 사실인데 부럽습니다. 예. 네. 그 전태일 열사 추모일 그때 보통 행사가 많잖아요. 노동자 대회가 열리죠. 네. 올해는 11월 8일에 열리는데요. 네. 그 앞뒤로 주말에 맞춰서 열리는데 이번 올해는 이제 11월 8일입니다. 네. 대학생들에게 11월 8일 열리는 노동자 대회에 가능한 한 참석을 해서 그 경험을 과제물로 제출해봐라 이런 과제물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랜드 그 조합원들은 12명이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다른 조합원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서 파업을 끝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어떤 내용들을 합의를?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다른 조합원들을 복직한다.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에게 고용을 보장한다. 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 기간이 끝나면 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네. 이런 경우니까 사실 그때 이랜드 투쟁도 복제가 된 게 누구 여사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근로기가 끝났습니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옷도 못 갈아입은 채 집으로 막 달려와서 펑펑 울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싸움을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가 됐었는데요. 네. 원래 이랜드 노사간에는 18개월이 된 비정규직은 고용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16개월인가로 단축시켰어요. 합의하면서. 제 숫자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노동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차별을 거의 없애는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한 거죠. 네. 이랜드 노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랜드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요. 까르푸였던 회사를 이랜드가 인수하면서 홈에버가 된 거였잖아요. 네네. 우린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네. 그동안에 없었던 제도인 직원들에게 할인 구매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다 좋아했다는 거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인 구매는 사번이 있는 정규직 사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규직 사원이 그 매장에 가보면 캐셔라고 경금 계산원들이 쫙 나란히 있잖아요. 네네. 보기에 똑같지만 거기 정규직, 비정규직 막 섞여 있습니다. 네. 그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카트 영화에도 보면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는 걸 미끼로 막 관리자들이 장난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 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근무를 다 마치고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나가는 걸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기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기독교 기업이어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인 구매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홍보하는 포스터에 나온 그 연예인 모델이 있어요. 네. 김아무개 씨인데 요즘 특급 칭찬으로 유명해졌던 탤런트고요. 물광 피부 화장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그래서 그 탤런트에게 조합원들이 직접 이메일을 보냈던가 하여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고에 출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뭐 사실 연예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광고 출연을 중단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광고에 나오는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팠다.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합의한 내용이 세 가지죠. 그동안 투쟁했던 조합원들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보장,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세 가지를 합의하고 12명의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510일 만에 이제 싸움이 끝난 겁니다. 그 개선에 합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복직을 포기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었다면서요? 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뿐만이 아니고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은 500일 넘는 기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결합했던 네. 힘을 합쳐 싸웠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오지 못한 방송에 2번 나오셨던 박성락 씨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함께 하다가 해고된 정규직 노동자였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상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말로만 듣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대의원 동지는 이런 풍물을 갖추고 있군요. 그런 말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랜드 4인방이라고 있어요. 해고된 노동자들 4명 노동자 간부를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그 4명이 다 정규직입니다. 네. 근데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권리를 확보한 건데. 그럼 그분들은 복직을 못 하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외에 각자 여러 가지로 살고 있죠. 운동단체 활동하는 분도 있고, 네. 개별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신기한 것은 그 4명이 500일 넘게 싸우면서 한 번도 의견 충돌한 적이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요? 보기 드물게 4명은 항상 합의했었다. 네. 이런 걸 큰 자랑거리로 가슴에 품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힘겹게 싸우면서 10%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요즘 보니까 이 노동조합 조직률 10%라는 것은 노조 조직원이라는 자체가 특권적주의가 됐음을 뜻한다. 네. 노조원이라면 당신은 대한민국 10%다. 뭐 이런 분석이 진보적 인사의 이름으로 또 나오기도 하던데 문제는 그 황당한 분석에 대해서 통쾌하고 동조하는 사람 적지 않다는 거죠. 10%에 들었다는 거 특권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게 비꼰 건지 아니면은 뭐 자랑스러워하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자이면 참 다행인데요. 네네. 사실 이것은 그 예전에 가장 개혁적이었다는 대통령조차 네.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뭘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봐라. 네네.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의 후유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기득권자 이런 이상한 등식이 형성된 거죠. 네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민주노총, 투명인간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기득권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저도 다음 주에 개봉하면 꼭 가서 보겠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가서 보겠네.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동자의 꿈이 모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완성됩니다.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 만화가 조호민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노동학 개론, 매주 목요일 0시에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에 교사 노동조합 전교제가 만들어지면서 2,000명의 교사가 해직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2,000명이나 교사를 해직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0여 년 뒤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똑같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3,000명이 징계를 당하고 그중에 550명의 공무원이 파면 해임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일까요? 대표적인 기득권 노조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조합 간부를 맡는다는 것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진급을 포기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방송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그 아나운서, PD, 기자, 엔지니어, 사무직 사원들은 해고와 구속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기득권자일까요? 해고당하고 구속되는 기득권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32번째 노동학 개론을 마칩니다.
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